누가 여기 뒤를 딱 잡는 거야. 그 돌아다 보니까 결국 경찰관이더라고요. 좋은 데 보내줄 테니까 팔투소에서 하룻밤 자고 온다는 게 이 섬으로, 이 성감학원으로 온 거예요. 못 먹고 배울 것도 못 배우고 매를 맞고 집이 있으니까 집으로 좀 보내달라고 그래도 애원해도 안 보내주더라 이거야. 낫, 꽃갱이, 삽 이런 거 들고 뭐 길도 닦고 안 해본 게 없어. 물길 모르면은 예를 들어서 2명이 간다, 3명이 간다 그러면 하나는 꼭 죽어. 모든 게 다 남는 거야. 지워질 수가 없어요. 인천서 잡혀와가지고 나루터에서 내려서 나룻배 타고 건너온 거 지금도 그런 생각에 머리에는 영영이 사라지지 않고 있고. 뼈가 완전하게 성숙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산성 토양에서는 부식이 쉽게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국가 전체가 또 중앙정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려고 좀 믿고 있고요. 함께 힘을 합쳐서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기 인천 지역 주요 현안을 집중 분석하는 인사이드 경인의 박재호입니다. 오늘 주제는 매우 충격적이면서 슬픈 얘기입니다. 경기도 안산에 선감도라고 하는 작은 섬이 있습니다. 지금은 간척 사업으로 대부도와 연결이 되면서 섬 같은 느낌은 없고 그저 평범한 바닷가 마을 같습니다. 그런데 40년 전까지 이곳에는 소년 수용시설 선감학원이 자리를 했었고 그곳에서는 어린아이들이 구타와 학대를 당했다고 합니다. 최근 선감학원 일대에서 유해 발굴 작업이 시작이 되면서 선감학원의 잔혹사가 다시 한번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선감학원에서는 대체 어떤 일들이 벌어졌던 것일까요? 그리고 당시 학대를 했던 관리자들은 현재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오늘 인사이드 경인에서는 지옥의 소년 수용소, 경기도 안산 선감학원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오늘 발굴 작업을 책임을 맡고 계신 충북대학교 고고미술사학과 명예교수이신 박선주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그리고 선감학원 아동피해대책협의회 김영배 회장님 나오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김영배 회장님, 선감학원 얘기는 오래전부터 알려져 온 얘기이긴 한데 발굴 작업도 예전에 한번 했었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최근에 이렇게 새롭게 부각되는 것은 어떤 일 때문일까요? 네, 저희 단체에서 선감학원 아동피해자 대책협의회에서 진실화위원회에다가 공문 한 장을 띄웠습니다. 네. 네, 피해자들 증언이 집중적으로 된 것이 이제 선감학원 묘지거든요. 네. 묘지에 묻혀 있는 사실을 좀 확인 좀 해달라는 그 탄원서를
진실화위원회에다가 저희가 보냈습니다. 그러고서 이루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단원서를 보내면서 시작이 됐다. 네. 네, 교수님 이번에 유해 발굴 작업을 맡고 계신데 과거에도 한번 그 발굴 작업이 조금 있었던 걸로 기억이 되는데 과거에 있었던 발굴 그리고 이번에 하는 발굴 뭐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그 성감학원에서 아동 그 사건은 이제 아마 1996년에 그 개인들이 한번 했던 것 같아요. 네네, 그건 개인적인 차원에서. 예, 그렇고 이제 그 국가 단위로 한 거는 이제 2016년에 경기도에서 그 조례에 의해서 성감학원의 희생자들을 한번 그 조사하는 게 좋겠다. 그건 6년 전에 경기도 그렇죠. 의회 예, 차원에서 했던 의회에서, 거고. 예. 네. 그래서 이제 그때 조사를 한번 했습니다. 근데 그때는 조사를 하면서 단 한 구의 유해밖에 찾지는 못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이제 그렇게 한 게 아니라 이제 국가 중앙정부 차원에서 네네네. 중앙정부 차원에서 체계적이고 조직적으로 이제 여기 조사 분포 조사를 해보자. 그래서 분포 조사를 하는 게 이제 이유가 이제 저희가 인권이라고 하는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니까 네네네. 보편적 가치라. 그래서 특히 아동 인권에 대한 문제였기 때문에 여기를 한번 그 분포 조사를 해서 분포 조사를 한번 해보자. 그래서 2017년에 저희가 조사를 했습니다. 네네. 그래서 그 2017년에 한 그 분포 조사에 따라서 이제 저희가 이번에는 시굴 조사 작업을 한 겁니다. 그때 그 유해 발굴 작업을 하시면서 처음 공식적으로 이제 그 유해가 한 구 나오면서 뭐 그런 사실을 알리게 된 게 사실상 교수님 발굴하시면서 시작이 됐다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근데 이제 제가 했다기보다는 거기 원래 정진각이라는 분이 그 향토사학회처럼 해서 거기 조사를 쭉 해오셨어요. 그래서 여기 그 어린아이들이 많이 묻혔다는 거는 이제 알고 있었지만은 실제적인 그 존재가 나온 거는 이제 2016년이 처음이었죠. 그때 해보니까 예. 어땠습니까? 어때 당시? 그 저희가 그 이제 그 지금 거기가 많이 그 현상 변경이 일어났는데 네네. 그 포크레인으로 한 30cm 정도 이렇게 걷어내니까 굴간선이 나오는데 한 1m가 안 되고 길이가 폭이 한 30, 40 그 사이에 이제 그 어린아이 신발 한 짝하고 하나하고 그 다음에 그 유해는 거의 없었고 치아만 6개가 나왔습니다. 치아가 그 치아가 6개가 나왔는데 그 치아가 그 위에 위턱의 치아인데 그 어금니 첫 번째 어금니 하나 네네. 그 다음에 이제 그 작은 어금니가 좌우에서 3개 네네. 근데 송곳니 2개 이렇게만 나왔어요. 그래서 그거를 근데 처음 보고 앙이 여기 이렇게 어린 아이들이 묻혀 있다는 그 말이 사실이었구나. 그게 봉분처럼 생긴 건 있었지만은 그때까지만 해도 거기에 봉분 안에 있을까 없을까는 좀 의심하는 그런 상황이었었는데 실제로 봉분이 아닌 데서 네네. 봉분이 아닌 데서 이제 유해를 찾게 되면서부터 아 여기도 정말로 유해가 있구나. 네네. 그런 이제 확신이 들게 되더라고요. 그때 그 발굴했던 뭐 사람의 이름이라든지 뭐 이런 게 확인이 됐었죠. 예, 그때 그 허일동 씨라고 이분이 쌍둥이였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동생분이 살아계셨어요. 그래서 동생분이 현장에 오셔가지고 그 신발을 확인해 주셨어요. 신발을 보고 이게 동생이 형 거라고 그랬죠. 형 신발이었구나. 그래서 이제 저희가 그때 유전자 검사를 하려고 또 감식도 해야 되니까 그 치아를 이제 저희가 연구소로 갔다가 그 이 변사체는 또 이게 뭐 여러 가지 법적 절차가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돌려드렸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가 유전자 검사는 하지 못했는데 아마 나중에 그 결과가 잘 나온 것 같습니다. 형제라고. 우리 회장님 그럼 금방 교수님 말씀하셨는데 그 처음 6년 전에 발굴했을 때 그 유골이 형제분 중에 한 분의 유골이 발견됐다. 뭐 그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그럼 그 돌아가신 허일동 씨 그 동생분은 그러면 아직 생존해 계신 건가요? 네, 지금 성남에 살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네네. 허일동이하고 허이동이하고는 63년 5월 달에 저하고 같은 시기에 네. 서울시립아동보호소에서 성감학원으로 이송된 걸로 제가 기억하고 있고요. 그럼 그 회장님과 같은 시기에 수용이 돼서 네. 같이 계셨던 분의 유해가 발견된 네, 거예요? 그 당시에 63년 당시에 그러니까 허일동이가 죽었다는 얘기도 원아들끼리 이렇게 통해서 저도 알고 있었고요. 네네. 예, 그 허일동이 묘를 찾게 된 것은 그
지금도 생존하고 있는 피해 생존자 중에 한 분이 허일동이를 어느 부분에 묻었다 하는 증언이 있어가지고 그 증언을 따라서 시구를 하게 됐던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그럼 그때 그 수용도에 계실 때 그 뒤에 이제 뭐 죽었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회장님께서도 직접 그게 뭐 어디에 묻혔는지 그런 얘기들은 몰랐는데 6년 전에 발굴을 하면서 그 사실을 처음으로 확인을 하게 된 거네요. 네, 그 당시에는 서로 간에 이렇게 연락을 하고 이렇게 지낼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아니었었고요. 성감하고는 그 내에서의 그 생활이 원체 폐쇄적이라 형제 간에도 같이 이렇게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었었습니다. 아, 네. 발굴된 유해 모습만 봐도 성감도 성감학원이 얼마나 잔혹한 현장이었는지 상상이 됩니다. 저희 취재진이 성감학원이 어떤 곳이었는지 영상으로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농사도 짓고 밭농사, 벼농사 뭐 또 저 뭐야 염전도 있어요. 그 염전에서도 그 원생들이 일을 하고 그랬어요. 일제는 불황아동들을 보호 선도해야 한다는 명목으로 경기도 안산에 있는 외딴섬 선감도에 수용소를 만들었습니다. 일제가 패망한 뒤 선감학원의 관리권은 경기도로 넘어갑니다. 이후 1982년까지 청소년 4,691명이 선감학원을 거쳐간 것으로 경기도는 추산하고 있습니다. 김충근 씨도 하인천에서 고향인 옹진군으로 가는 배편을 기다리던 중 경찰에 붙들려 섬으로 왔습니다. 누가 여기 뒤를 딱 잡는 거야. 돌아다 보니까 경찰관이더라고요. 그래서 좋은데 보내줄 테니까 흠서 그냥 갔는데派出所로 가니까 그때 한 요만한 애들이 한 30명 정도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거기서派出所에서 하룻밤 자고 온다는 게 이 섬으로 이 성감학원으로 온 거예요. 부모가 있는데도 옷이 흐름하다는 이유로 길을 잃고 헤맨다는 이유로 끌려오기도 했습니다. 아이들 머리를 죄수처럼 빡빡 깎이고 같은 옷을 입혔습니다. 아이들이 생활했던 기숙사터. 여기가 세심사짜리예요. 세심사인데 애들이 한 80명도 있었고 뭐 70명도 있었고 아침에 기상이 나면은 체조하고 애들 숫자 머리 숫자가 다 맞나 쉬어보고 그다음에 이제 자기가 맡은 구역이 있어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심든가 밭에 나가서 뭐 기물 맨다든가 안 해본 게 없어요. 그리고 이 도로도 빗자라 가지고 누가 오신다 그러면 전부 동원해 가지고 길바닥 깨끗이 청소하고 풀 뽑고. 고된 노동에 시달렸지만 식사는 강냉이 밥과 새우젓이 전부였습니다. 굶주린 아이들은 나무 순을 뜯거나 뱀, 쥐까지 잡아먹었다고 합니다. 밥은 뭐 반찬도 부실하겠고 그 꽁동보리밥 반찬이라는 건 새우젓 뭐 부대기도 있었고. 고된 노동이나 배고픔보다 더 큰 공포는 가혹한 체벌이었습니다. 하루 할당량을 못 채우거나 집에 보내달라고 하거나 누군가 탈출을 한 날은 가차없는 폭력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성폭행을 당한 아이들도 있었습니다. 때리다 지치면 어떤 또 있냐, 서로 마주보게 하고 서로 때리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약하게 때리면은 약하게 때렸다고. 벌써 40년이 흘렀지만 끔찍했던 기억과 마음의 상처는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모든 게 다 남는 거야. 지워질 수가 없어요. 인천서 잡혀와가지고 나루터에서 내려서 나룻배 타고 건너온 거 지금도 그런 생각에 머리에는 영영이 사라지지 않고 있고. 우리 김 회장님, 그 성감학원에 63년도부터 계셨다고 하는데 그때 계실 때 그리고 또 거기서 몇 년 동안 계신 뒤에 또 이렇게 살아서 여러 가지 증언들을 하시고 계신데 정말 저희가 볼 때도 기적적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회장님께서는 그러면 63년도 그때 당시에는 어떻게 그 성감학원까지 가시게 된 거죠? 네, 저도 8살 때 부모님이 이제 돌아가시면서 제가 큰누이 집에 이제 서울에 올라오게 됐어요. 그때는 사신 게 서울에서 사셨다는 거네요. 네. 그 서울에서 살다가 이제 심부름 뭘 사러 나온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그 남대문 경찰서에 붙잡혀서 서울 시립아동보호소로 가가지고 서울 시립아동보호소에서 한 6, 7개월 있었던 그런 기억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63년도 5월 달에 경기도 성감학원으로 다 이제 고향 배차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고향이 경기도니까 성감학원으로 보내지게 됐습니다. 뭐 이유가 없어요. 그 성감학원에 잡혀 들어온 그 피해자들 대부분이 뭐 학교 갔다 집에 돌아오는 과정에서 잡혀온 피해자들도 있고 또 하물며 뭐 또 친구들하고 놀다가도 잡혀온 그런 경우가 있고 그러니까 잡혀오는 그 방법이 너무 그러니까 뭐 본인의 어떤 의사를 이렇게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그냥 강압적으로 이렇게 이루어졌던 걸로 피해자들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럼 대부분 그 같이 수용 생활했던 분들이 그때 집 부근이라든지 이런 데서 있을 때 뭐 특별한 범죄에 연루됐다든지 그런 게 아니고 그냥 일반적인 생활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잡혀와서 또 그런 그 수용 시설까지 가게 됐던 거네요. 네. 그 피해자 대부분의 연령이 네네. 13세 이하입니다. 13세 이하가 무슨 잘못을 했으면 무슨 잘못을 했겠습니까? 어떤 뭐 강한 힘에 의해서 그냥 그 불행이 시작됐던 걸로 이렇게 피해자들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때는 뭐 그 섬이어서 그 배를 타고 이렇게 들어갔을 텐데 그 섬에서 그 어린 나이긴 하지만 뭐 몇 년 정도 지나면서 이제 나이가 조금씩 들고 주변 상황을 좀 인지를 하고 이러면서 아 여기 더 있으면 안 되겠다 탈출을 해야 되겠다 뭐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었을 것 같아요. 탈출 시도나 이런 것들 실제 목격하시거나 또 그런 얘기들 많이 들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그 원아들이 이제 탈출하는 루트가 있습니다. 루트가 있는데 그거를 단속하는 또 단속반이 있고 네네. 이제 그 와중에 이제 도망간 데는 그 강박관념에 바다에 그 물살을 모르고 물에 뛰어들었다가 탈출도 못하고 죽음으로 돌아오는 그런 경우도 저도 목격했고요. 직접 그 시신을 그러니까 바다에 빠져 죽은 그 도망 피해자들이 2, 3일 지나면 다시 또 올라옵니다. 그러면 네. 그 시신을 원아들이 가서 수습하고 지금 아까 말했던 그 묘지에다가 묻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네. 그러면 실제 그 안에서 원생들이 같이 있으면서 여러 가지 뭐 구타나 이런 것도 당했고 또 그 강제 노역 같은 걸 많이 했다고 그러는데 뭐 노역은 뭐 어떤 일들을 주로 하셨습니까? 네, 그 노역이라는 것은 뭐 일의 종류가 뭐 수도 없습니다. 뭐 농사를 비롯해서 뭐 축산, 그다음에 뭐 개간을 한다든가, 뭐 일반 성인들이 할 수 있는 일들을 애들이 다 했다는 그러니까 어린 아이들이 동원이 돼서 했다는 그 증언이 있고요. 피해자 증언이 있고 본인도 그런 경험이 있고 단 그 노동에 시달렸다는 그게 문제가 아니라 그 노동의 서투름을 문제 삼아서 저녁이면은 이제 숙소에 원아들을 집합시켜 놓고 그 문책을 하는 그 방법으로 체벌을 했다는 거. 그럼 일을 못하는 건 당연하죠. 어린아이들이 무슨 일을 잘하겠습니까? 그러면 그 못함에 대해서 그게 이제 체벌로 이어지는 그런 경우가 다반사고요. 네. 그 체벌이라는 것은 그 말로 형용할 수 없이 그러니까 어린아이들을 대상으로 군대식 어떤 기합을 준다든가 뭐 기합에는 뭐 원석폭격서부터 뭐 한강철교 뭐 하여튼 종류가 다양합니다. 그런 걸 다 체험을 했고요. 그것이
반복적이고 연속적으로 이렇게 된다는 것이 제일 고통스러운 거고. 그런 공포감이 엄청나게 컸겠어요. 아이들인데 그 성인들도 감당하기 힘든 그런 체벌들을 하게 되니까 매일 밤마다 뭐 불러서 뭐 때리고 이렇게 하면 그런 공포심이 되게 컸겠어요. 원생들한테. 예, 그 과정이 이제 그 매 맞기 이전에 그 과정이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예를 들어서 때리기 위해서는 곡괭이자루가 주로 이제 매를 맞는 그 도구가 됐는데 네네. 도구를 가져오는 과정에서 곡괭이자루를 빼고 자루를 끌고 오면서 바닥에 이렇게 끌면서 이렇게 그 소리만 들어도 예. 막 공포감이 느껴지겠네요. 그러면 어린아이들은 벌써 막 사시나무 떨듯이 떨어요. 막. 네네. 어떤 어린아이는 심지어 막 오줌 꺼정 싸고. 네네. 아유. 뭐 그런 공포감 또 강제 노동 뭐 이렇게 하면서 어린 나이인데 제대로 된 뭐 식사라든지 뭐 이런 것도 공급이 잘 안 됐을 것 같은데 뭐 그런 영양 상태를 보충하기 위한 뭐 그런 것들은 뭐 어떤 게 있었나요? 네. 음식 같은 것들. 식사라는 것은 제가 주로 기억하는 것은 보리밥도 아닙니다. 강냉이밥. 제가 그 성감학원 들어가가지고 한 3년 정도는 강냉이밥을 먹었던 기억을 해요. 그리고 피해자들의 증언이 다 비슷합니다. 그 시기별로 조금씩 세월의 흐름에 따라서 조금씩 변하는 적은 있지만 첫째 이제 식사량이 적기 때문에 배고파가지고 그 배고픔을 하기 위해서 해결하기 위해서 뭐 쥐를 잡아 먹었다는 얘기는 뭐 흔하게 나온 얘기고 네. 예. 그런 그 외 뭐 생식을 주로 많이 했습니다. 네. 네. 뭐 그렇게 그 고통받으면서 또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또 구타를 당하고 강제 노역을 하고 뭐 여러 가지 안 좋은 일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었는데 결국 공식적으로는 그 선감학원이 1982년에 문을 닫은 걸로 돼 있어요. 그때 당시 안에 그 원생들이 여러 명이 있었을 텐데 그럼 이 원생들은 바로 풀려나서 자유의 몸이 됐나요? 아니 그렇지 않죠. 그 남아있던 원생들은 인천이라든가 뭐 경기도에 이렇게 분포되어 있는 타 시설로다가 보내진 걸로 알고요. 그 와중에 폐원을 앞두고서도 그 많은 그 피해자들이 민가로다가 그러니까 머슴을 간다든가 표현을 머슴으로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옳은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많이 분산된 걸로 저는 증언에 의해서 그렇게 저는 바로 자유의 몸이 된 건 아니었네요. 또 다른 또 고통을 계속 이어갔던 그런 셈이었네요. 그렇죠. 성감학원에서 있으면서의 어떤 그 직업 보도를 직업을 갖게 하는 어떤 그런 교육. 네, 교육 같은 과정이 거쳐져서 사회로 나갔을 때 어떤 적용이 될 수 있는 그런 교육은 뭐 성감학원에 뭐 이발도 가리키고 뭐 했다고 그러는데 그거는 일부분이고요. 극히 일부분. 네, 전부는 거의 대부분이 그냥 사회에 그냥 버려졌던 걸로. 단순 노역 뭐 이런 거. 그러니까 사회에 진출하기 위해서 학생들, 이제 어린이들한테 기술 교육을 시킨다든지 이런 걸 했던 게 아니고 그냥 강제 노역, 그냥 단순한 노동을 시켰다는 거네요. 그런 체계가 없었던 건 아닌데요. 일부가 있었어요. 일부가 있었는데 그게 장기적이고 계획적으로 이렇게 진행된 것이 아니라 어느 순간에 그게 없어졌어요. 없어지고 4,691명이 그 수용됐다가 나가면서 사회에 거기서 배운 직업으로다가 활용해서 생활했던 것은 극히 일부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죽은 당시 아이들을 여기저기 매장을 봉분 형태가 아니고 그냥 뭐 일반적으로 이렇게 묻어버리고 뭐 그렇게 했었나 봐요. 원아들 대상이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15세 이하 네네. 어린아이들이니까 어린아이들이 15세라 봐야 삽자로 많았죠, 키가. 그거 들고 가서 땅을 파가지고 묻으면 땅에 깊이가 파이겠습니까? 그러니까 뭐 다른 피해자 증언에 의하면은 시신을 묻기 위해서 파다 보니까 또 그 안에 유골이 나와가지고 그 옆에를 파가지고 또 묻었다는 그런 증언도 있고
일단 도망가다가 이제 물에 빠진 시신이 성감하고 그 근방에 이제 뜨게 되면은 그 시신을 수습해서 원아들이 다 동원이 돼서 묻었던 기억, 그런 것은 그 피해자들이 다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아, 네. 발굴 작업을 처음부터 그 지휘를 하시고 하셨는데 그 발굴 현장에 처음 가보셨을 때 2016년도인가요? 그때 네. 모습이 어땠습니까? 발굴 현장 모습. 그 발굴 현장을 가니까 그게 이제 그 성감하고 앞에 네. 그 나지막한 그 봉우리 그 야산이었거든요. 근데 야산이 이제 지도로 보시면 알지만 1950, 60년대하고 지금하고 좀 이렇게 많이 축소됐어요. 거기에 비해서는. 그런데 가상사리에 가로 한 50, 세로 한 40 정도의 빈 공터가 있었고 주위는 네. 이렇게 그 나무들로 이렇게 둘러싸여 있는, 그리고 앞에는 이제 조그만 소로길이 아스팔트가 있는 그런 데였는데 그 안에 봉분이라고 하기에는 좀 낮은, 아주 나지막한 한 30cm 정도 되는 그런 높이의 자그마한 봉분들이 쭉 일렬로 있었어요. 그리고 일부 이제 큰 봉분들, 활개가 있고 그런 것들은 이제 나중에 묻힌 것 같은데 그런 건 이제 일반인들이 묻힌 걸로 생각이 되어지고요. 그래서 여기에 어떻게 여기만 묻혔냐 돌아가신 분들이 그랬더니 그 증언하시는 분들이 이 주위에도 굉장히 많이 묻혀졌을 겁니다. 이렇게 이제 표현들을 하시더라고요. 저희가 이제 현장 모습 사진을 갖고 오셨네요. 예, 한번 같이 보시면 한번 하지만 보실까요? 예. 네. 여기가 이제 성감도고 네네. 이게 성감동입니다. 지금은. 네네. 옛날에는 여기도 물이 다 이렇게 바닷물이 들어가던 데고 이제 여기도 위성 사진을 보여주고 그렇죠. 계신 위성 거네요. 사진이죠. 네. 여기 60년대 사진도 뒤에 있습니다만 일로 물이 들어갔고 일로 이제 물이 들락날락거리고 지금 여기를 여기 갖다 이제 현재 모습이네요. 현재 모습이죠. 예. 그래서 여기에 시아오가 이제 있습니다. 시아오가.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탈출하신 분들은 주로 이쪽으로 많이 가셨던 것 같아요. 네네. 이쪽으로 가서 여기 섬이 많은 섬이 있는데 여기에 이제 중간중간에 고랑이 있어가지고 물이 빠지면 거기에 이제 고랑이 파져 있는데 네네. 아이들이 이제 거기 들어갔다가 물이 들어오면 나오지를 못하고 그냥 이제 죽는 네네. 그런 일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 포인트가 예. 지금 여기를 요 좀 지금 클로즈업해서 바로 보여주는 거네요. 요 부분이 네. 요 부분인데 아까 그니까 성감 여기 묘역이라는 데가 예, 그쪽인가요? 성감묘역이 이 부분인데 이걸 네네. 확대한 게 이겁니다. 아, 보시면 네네. 알지만 이제 이게 길이 이쪽에 큰 길이 있고 네네네. 이제 살길이 있는데 옛날에는 이 양쪽이 합쳐져 있었던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번에 저 발굴 작업을 하고 있는 게 요 예, 요 성감 묘역 부분입니다. 부분. 지금 요 부분인데 여기 이제 한 40m, 50m, 네. 50m, 40m 그 안에 한 140여 구의 봉분이 이렇게 흩어져 있었고 또 이 숲속에 얼마가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저희가 네, 아직은 네. 다 조사를 못했는데 그리고 2006년에 어린아이가 나온 허일동 씨는 바로 이 부분에서 나왔습니다. 네. 이 부분에서.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네. 다른 데도 많이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생각되어지고 이번에 조사는 그래서 이걸 다 조사는 못하고 이제 유해 존재를 확인하기 위해서 하는 거였기 때문에 저희가 그때 그 6개 지역을 이제 부여구를 샘플링을 해서 GPR이라고 해서 엑스레이를 이제 쏴가지고 네. 바로 이제 찾아봤는데 그 중에 유해가 있다고 그 무덤이라고 추정했던 것들에서 그 전부 다 유해가 있다고 하는 그런 흔적으로 나왔기 때문에 이번에 그 중에서 가장 그 상태가 괜찮다고 생각되는 그러한 유해 묘만 5기를 저희가 이번에 시굴 조사하는 걸로 해서 조사했습니다. 시굴 조사를 해보니까 그게 그 10대 아니면 아주 어린 아이들의 그 유해인 걸로 뭐 그렇게 확인이 되고 있나요? 예, 근데 이게 땅의 그 상태가 이게 산성도도 높고 습기도 차고 뭐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여기서 저거는 잘 안 나오더라고요. 뼈는 안 나오고 네네. 치아도 이제 뿌리는 하나도 없고 그 소위 그 치아의 크라운 에나멜질만 남아 있었어요. 에나멜 부분들만. 그래서 이제 그게 나왔는데 그걸 가지고 저희가 이제 감식을 해 보니까 그 2번째 어금니까지 다 나와 있었고 5개에서 전부 다. 그 다음에 3번째 어금니가 왜 크라운이 이제 잇몸 속에 묻혀 있는 그런 것들이 이제 나왔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나이로 봐서는 한 15세 전후로. 그리고 이제 단추. 네네. 그때 단추가 7개쯤 나왔는데 이제 증언자들은 그때 자기네들이 학교에 있을 때
그 성감학원에 있을 때 입었던 그 원생들 교복, 옷에 있던 그 단추들이 나온 거네요. 철제 단추인데 네네. 그런 걸로 봐서 그 저희가 이번에 시구라는 데서 나온 그 이유의 흔적들은 당시 성감학원 학생들이었다 이렇게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박산주 교수님 설명 들어봤는데 저희 취재진이 직접 선감학원 그 발굴 현장을 가봤습니다. 어떤 모습인지 영상으로 같이 보시겠습니다. 선감학원 아이들이 걸었던 길목에 아이들이 머물렀던 그곳에 박물관을 세웠습니다. 컨테이너 3개로 만들어진 작은 박물관이지만 당시 사진과 영상, 신문기사, 책자 등 선감학원의 비극을 보여주는 기록과 자료들을 모았습니다. 인간 개조의 산실 선감도, 당시 인간 개조의 산실 선감도를 이렇게 선전하는 그런 신문 그 내용입니다. 선감학원의 참혹한 실상이 세상에 처음 알려진 것은 선감학원 초대 부원장의 아들 이하라 히로미츠가 1989년 소설 아 선감도를 발표하면서부터입니다. 그 이하라 그 상이라고 그분이 당시 선감학원의 그 부원장의 아들로서 여기에 있었던 분인데 이분이 이제 그 과거에 선감학원의 일에 대해서 이 고백을 하고 또 그거에 대한 회원 입장에서 이제 선감학원을 널리 알리는 그런 책을 발간하고 그런 사회적 활동을 했습니다. 박물관에는 이하라 히로미츠의 아내가 선물한 종이학도 전시되어 있습니다. 억울하게 희생된 아이들의 넋이 하늘로 날아가라는 의미에서 접어줬다는 종이학 1000마리가 애절합니다. 10살보다도 나이가 좀 어렸을 때지. 그래가지고 여기에 사진이 다 내가 이렇게 겪고 있던 다 이 그림을 여기다가 설치를 했고. 그렇게 선감학원에서 무려 22년을 살았습니다. 못 먹고 배울 것도 못 배우고 고통스러운 일이 엄청 많았었어. 그냥 여기 들어와서 선생님들한테도 매를 맞고 집이 있으니까 집으로 좀 보내달라고 그래도 애원에도 안 보내주더라 이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노동만 한 거야. 다시는 되풀이돼서는 안 될 선감학원의 비극입니다. 학원이라는 이름 하에 약간 감옥 같은 곳에서 학대를 받으며 고통받으신 어르신의 진심 어린 대화를 듣고 정말 안타까운 곳이라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옛날에 그런 약간 안타까운 일이 있어갖고 직접 들으니까 되게 마음이 안 좋았던 것 같아요. 선감학원 옛터에서 1km 남짓 떨어져 있는 배꼽산 일대. 확실히 여기예요. 여기가 시신 집합소여서 볼록볼록 나온 게 다 무덤이잖아요. 삽과 손호미로 조심스럽게 흙을 긁어내자 치아와 단추 등 유해와 유품들이 드러납니다. 여기 이 희생자들은 그 배고픔, 그다음에 따돌림 등을에 못 이겨가지고 사실은 선감학원을 탈출하다가 죽어간 분들이 많습니다. 현재는 약 한 150여 기 정도 무덤이 이렇게 이 안무 절차 없이 이렇게 매장되어 있는 안매장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소년 유해와 함께 출토된 꽃신, 어른 손바닥 절반 정도 크기입니다. 아이가 얼마나 어렸는지 짐작이 갑니다. 부모 얼굴 한 번 못 보고 다 간 형제, 친형제보다 더한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나는 마음이 지금 너무 뭐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안내판에 새겨진 판화. 아이들이 죽으면 아이들이 묻는 참혹한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집이 그립고 가족이 그리워서 탈출하다가 대부분 이렇게 죽은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 어떤 그 해안, 그런 어떤 참담한 심정들을 이렇게 금할 수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럼 이번 발굴 작업이 아까 말씀대로 이제 1996년에 개인적인 발굴이 제일 처음에 조금 있었고, 그다음에 2016년에 경기도 차원의 발굴 조사가 조금 있었는데 그건 아주 일부여서 처음에 한 구가 나왔었고, 그런데 2017년부터 시작해서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건 국가적인 차원에서 발굴 작업을 하고 있는 건데, 이게 어떻게 보면 이것도 1차적인 기본적인 발굴인 거죠. 앞으로 이제 본격적인 전수조사는 더 많이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2017년에 경기도에서 이 조사를 할 때 이제 3단계로 나눠서 이제 계획을 짰던 것 같아요. 1차는 분포조사, 2차는 유해 발굴, 3차는 이제 거기에다가 이제 성감학원 희생자들을 위한 어떤 추모 시설을 만든다 이렇게 돼 있었는데, 그게 2017년에 분포조사만 하고 그다음에 사업이 정지가 됐었거든요. 네네네. 근데 이번에 진실하와이위원회에서 이제 재작년에 발족되면서 위원회가 성감학원에 대한 그 조사를 진행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그러려면은 일단은 그 증거, 희생자들의 유해가 묻혔다는 증거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그 증거를 올해 한번 확인하자. 그래서 그걸 갖다가 이제 내년에 조사를 할 수 있는, 또는 후년에 조사를 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을 반영하기 위해서 올해 이제 조사한 걸로 돼 있죠. 네. 이렇게 이제 발굴 작업에 대한 부분들을 박 교수님 말씀해 주셨는데, 이제 앞으로는 성감학원의 진실규명 작업이 어떻게 진행될지 이 부분에 대한 얘기 계속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영배 회장님, 이제 발굴 작업들이 본격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 또 진실규명 작업들이 앞으로 해야 될 그 과제이고 숙제인 것 같은데, 궁금한 게 성감학원의 실체가 처음에 이제 세상에 알려지는 과정들이 조금 궁금한데 어떻게 알려지게 된 건가요? 이제 성감학원 피해자들이 인천에 5, 60명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90년대만 해도 100여 명이 살고 있어가지고 서로 연락을 하고 그랬어요. 예, 친목 단체를 구성해서 같이들 월에 한 번씩 만난다든가 그리고 전체 회의는 1년에 한 번씩 만난다든가 이렇게 모임을 갖고 있던 와중에 이제 유기석이라는 초대 우리 성감학원 회장이 이걸 사회에 알리자. 알리고 또 우리 피해자들에 대한 입장도 좀 경기도에 논의해보자. 이런 취지로 이제 시작을 한 것이 이제 13년 전인데요. 예, 그래서 지금의 변화라는 것은 그게 이제 시발이 된 것이죠. 예. 그리고 이런 얘기들이 알려지게 된 건 처음에는 20여 년 전에 소설이 나온 게 있었다고요. 근데 그 당시에 이제 성감학원 그러니까 일제시대 때 42년도에 이제 부원장 아들 이하라 씨라고 해서 이제 성감도라는 그 책을 발간한 걸로 나중에 알았지. 저희가 성감하고 이 문제를 가지고 사회에 알리기로 이제 마음 먹고 행동하기 시작하고서 이제 수서문에서 찾다 보니까 이제 그런 책이 있었네요. 정진각 선생을 만나게 됐고 이제 정진각 선생을 만나는 와중에 이제 이하라 선생의 성감도라는 그 책의 존재도 알게 됐습니다. 저희가 이 활동을 하면서 개인적으로 이렇게 만난 적이 있습니다. 만나서 식사도 하고 또 고마움도 얘기를 했고, 또 우리 추모비가 2014년도에 만들어지면서 이하라 선생도 초청을 해서 같은 뜻으로 활동했던 것 같습니다. 그럼 아까 성감학원이 이제 문을 닫은 게 1982년이었고, 82년이었는데 이제 그 실체를 본격적으로 알리기 시작한 게 20년, 30년도 지나서 13년 본격적으로 활동을 하시는. 근데 그 전에는 이하라 선생 존재도 알 수 없었죠, 우리는. 그 사이에 그러면 본격적으로 좀
경기도 같은 데서는 이미 이런 내용들을 알고 있었을 텐데 뭐 지자체에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나섰더라면 뭐 이런 내용들을 좀 더 빨리 알릴 수 있었지 않을까. 그때 당시에는 그렇게 얘기했을 때 지자체라든지 관련 뭐 경기도라든지 이런 데서 뭐 어떤 뭐 처음에 얘기했을 때 반응들이 있었나요? 처음에 이제 경기도지사 앞으로 다 제 이름으로 해서 탄원서를 넣었을 때는 탄원서의 답변이 이제 공문 형식으로 왔는데 뭐 우리가 무슨 땅을 달라고 하는 그런 식으로 오해를 했는지 뭐 그렇게 경기도에서는 일단 우리 존재를 좀 피하려고 했던 것은 사실이죠. 예. 그럼 경기도에서 그 해방 이후에도 1982년까지 뭐 처음에 만든 건 일제강점기 때 만들어진 거지만 그 다음에 운영을 계속했던 건 경기도에서 운영을 했던 걸로 알려져 있는데 뭐 그러면 그동안 계속 경기도가 운영을 했으면서도 그런 인권유린이라든지 구타라든지 뭐 그런 뭐 여러 희생된 상황들이 있었는데 그런 인권유린들을 덮어버려야겠다 뭐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건가요? 경기도에서 성감학원을 이수한 것이 46년입니다. 46년부터 82년까지 경기도 공무원이 직접 파견돼서 정확하게 성감학원 36년 원장으로 한 거네요. 46년부터 82년이니까 36년 동안 운영을 한 건데. 그 공무원 5급 사무관이 원장으로 있었으니까 원장으로 있었고 그 밑에 이제 공무원 가족들 해가지고 그 당시에 뭐 적지 않은 인원이 그 성감도에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럼 회장님, 그럼 82년까지 아까 말씀하신 대로 경기도의 사무관이 원장으로서 계속 운영을 했었다고 하는데 뭐 사무관으로 운영한 사람들이 인사가 나면서 뭐 여러 명이 그 원장을 하고 그 관련된 사람들이 그런 내용들을 알고 있고 예산 지원도 됐고 집행도 됐을 텐데 뭐 그렇게 운영했던 사람들 어떻게 보면 뭐 처벌을 좀 받아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 사람들 다 이제 지금 뭐 연락이 되거나 확인이 되거나 뭐 찾을 수가 있나요? 네, 그 아쉬운 점이 이제 어떻게 보면 피해자 입장에서는 이제 가해자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싶은데 불행하게도 가해자의 존재는 지금 그렇게 찾을 수가 없고요. 경기도에서도 많은 뭐 협조를 하고 있지만 가해자를 진실화위원회 그 조사 과정에서 그렇게 찾지 못한 걸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이번 성감학원 피해자들의 유해 발굴 책임지고 여러 가지 것들을 진행을 하고 계신데 1차 발굴 조사가 끝이 났고 조사 결과를 곧 발표를 하고 또 본격적으로 더 진행을 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뭐 현 단계에서의 교수님 소감은 좀 어떻습니까? 제가 79년에 이제 외국을 나가서 89년에 돌아왔거든요. 네. 근데 79년까지 제가 이제 국내에서 대학원까지 박사과정까지 마치고 나갔는데 그때까지도 저는 성감학원에 대해서 전혀 몰랐습니다. 근데 이제 전공이 또 국사학입니다. 국사학을 전공했음에도 보고 미술사까지만은 원래 이제 한국에 있을 때 그래서 한국의 이제 근현대사에서 이런 불행한 일이 있었다는 거를 이제 몰랐었고 또 돌아와서도 대학에 있으면서도 2016년까지 그걸 몰랐습니다. 그만큼 우리 사회가 과거에 일어났던 불과 이제 60, 70년 전에 일어났던 그런 일에 대해서 너무나 무관심했었고 너무나 관심을 안 가졌었고 그랬던 게 이제 그쪽 분야에서 공부한 사람으로서 굉장히 미안한 감도 들고 그래서 저희가 이제 발굴을 마무리하면서 이제 저희가 바라는 거는 우선 성감학원에 대한 진실 규명이 일차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진실 규명이 이루어지고 이제 그때 피해자들의 명예가 회복이 돼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거기서 돌아가신 분들 이름은 모르지만 그분들에 대한 어떤 위령 사업 그리고 이제 배상 문제 국가가 이제 공권력에 의해서 이제 희생들을 당하셨기 때문에 어떤 배상이란 문제에도 국가가 이제 나서야 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그쪽을 갖다가 우리가 이제 어떤 교육의 장으로 만들어서 인권의 중요성을 이렇게 알리고 신장하는 그런 걸로 하게끔 저희들이 노력을 해야 되지 않는가 발굴을 마무리하면서 그런 생각이 이제 많이 들고 있습니다. 피해 당사자인 우리 김영배 회장님 입장에서는 뭐 그런 보상이나 이런 것보다도 더
뭐 진실에 가까운 또 진실을 정확하게 알리고 또 규명하고 뭐 그런 작업들을 더 원하지 않나 싶은데 회장님 입장은 어떻습니까? 네, 우선 피해자들의 첫째 바람이 진실을 명확하게 규명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명예회복. 명예회복이라는 것은 국가에 책임 있는 사람이 진실성 있는 사과가 우선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피해자들의 어떤 그 피해 보상 과정도 생각을 하고 지금 그나마 좀 성감학원의 옛 터가 지금 남아 있는 그런 상황이고 그리고 어렸을 때 그 피해봤던 그 건물들이 지금 뭐 한 5분의 1 정도 남아 있습니다. 지금 건물이 많이 없어지고 그런 것은 무척 아쉬운데요. 지금 그 건물 안에 지금 일반 민간인들이 지금 안산시에 임대를 받아가지고 거기서 살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 좀 좋지 않은 감정입니다. 아쉬운 마음이 있으시죠. 예. 그 무엇보다 피해자들의 어떤 그 지금의 현실은 나이가 많잖아요. 네네. 피해자들이 나이는 많고 피해 규명은 더디고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앞으로는 좀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진실 규명이 빨리 이루어졌으면 하는 게 바람입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영문도 모르고 어린 나이에 끌려와서 가전 고통과 또 구타, 강제 노동에 시달려야 했던 성감학원 피해자들이 많습니다. 겨우 살아남았지만 평생 고통 속에서 살았던 이분들이 원하는 것은 제대로 된 진실 규명입니다. 죄에 대한 처벌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 이번 성감학원 사례에서도 통해야겠습니다. 지금도 어디선가 자행되고 있을지 모를 인권 유린 현장도 놓치지 말고 챙겨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인사이드 경위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